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한 은행원입니다. 작은 지역의 지점이다 보니 승진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하고 제가 할 일이거니 하며 지낸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정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해낸 일은 아니죠. 같은 지점 직원들의 도움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혼자 꾸준히 해내는 것 같지만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힘들어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틀에 갇혀 지칠 때가 많은데 주변에서 공감하고 응원해주지 않으면 부품처럼 되는 기분이 들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도의 다른 삶을 위해 떠났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 말고 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이해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다른 꿈이 없었고요. 은행원이 된 건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근무하다 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크지 않은 지역에서 제법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서울로 진학은 못하고 지역대학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고 나서야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부모님이 권하신 과로 진학을 했기에 대학에 가서야 제 앞날이 걱정되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꾸려가야 할 제 삶의 방향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착실하고 순한 아이라 그저 착하다고 하셨죠.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스스로 판단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초반은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답을 찾진 못했습니다. 답은 졸업할 때까지 찾지 못했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원한 그 해에 단번에 합격을 해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울 것이 많아 정신이 없다 보니 크게 생각이 없다가 익숙해지고 나니 둘러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상품이나 신규 가입이 생길 때는 제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고객님들께서 잘 모르던 상품이나 더 나은 조건들을 제시해 드릴 때 좋더라고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셔서 은행 업무를 원활하게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을 도울 때 묘한 쾌감이 느껴지며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지내던 게 40년이 된 거죠. 4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셨죠. 종일 만나는 고객분들이 많게는 200분일 때도 있고 적게는 50분일 때도 있는데 아이 둘을 낳을 때 받은 출산 휴가 기간을 빼고 40년을 쉼없이 만났으니 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 한두 번 뵌 고객님은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업무를 보고 가신 분들 중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업무를 어려워하셔서 곁에서 많이 도와드렸거나 고성이 오고 간 경우에는 기억이 나고는 했고요. 매일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났습니다. 흔히 단골 손님이라고 하죠. 오셔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한숨 돌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손님들과는 은행이 아닌 밖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할 만큼 친근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지점에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워낙 작은 지역이어서 더 그랬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은행에 들리시는 게 쉼표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작은 액수여도 꾸준히 저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분이 계십니다. 너무 안쓰러웠고 멋졌거든요. 그분 덕에 제가 끝까지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놓지 않고 정년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은행원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웠다가 복직을 하고 다시 적응하느라
조금은 벅찬 느낌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2살 터울의 아이들 걱정에 힘들었죠. 일하는 엄마들은 미안한 마음을 짊어지고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은 일대로 정신이 없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걱정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업무를 보러 오신 고객님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웃으며 응대를 하려는데 웃는 게 예쁘네요.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지나가더라고요. 라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 같더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말씀에 위로가 되네요. 라고 답을 하고는 고객님을 대했습니다. 고객님은 작은 액수지만 매일 오시는 고객님이셔서 점점 더 익숙한 얼굴이 되었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시는데 은행 업무가 마감하기 직전에 오셔서 업무를 보셨죠. 날이 추워도 날이 더워도 오셨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셔서 적게는 10,000몇천 원부터 많을 때는 3만 원까지 예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시면 항상 웃는 얼굴이셨고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보아 형편이 좋지는 않아 보였지만 웃으시니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뵐 때마다 웃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유, 예쁘고 고운 사람 봐서 그랬나? 라며 더 활짝 웃으시는 분이셨죠.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할아버지가 오시면 반갑게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웃을 줄 아시는 분이셨고 매일 오시는데도 고집을 부리시거나 막대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 다들 반기는 고객님이셨습니다. 입금 송장을 쓰실 때도 잘 안 보이신다며 멋쩍게 웃으시면서 부탁을 하시면 모든 직원이 웃으며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렸죠. 물론 모든 고객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께는 조금 더 마음을 쏟았다고 할까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다 가다 할아버지와 마주쳐서 알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폐유지나 고철을 주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을요. 행색으로 보아 가족이 돌봐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힘들게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예금을 하러 오셨으니까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매일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부지런하시다고 생각이 드니 더 친절하게 업무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웃으시는 것도 좋았고요.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집광이셨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때 가마솥에 불을 안 쳐야 밥을 하던 시절이었던 어린 시절에 장작도 중요했지만 잔가지로 불씨를 틔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뭐든 다 귀했죠. 저희 할머니는 그 잔가지를 모으셨죠. 할머니를 잔가지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뭐라도 부자면 됐지 라며 허허허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올라가 자루 가득 담아온 낙엽과 잔가지는 요긴하게 쓰였지만 너무 쌓아둔 탓에 짐이 많다며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당에 불씨를 만들어 감자도 굽고 고구마, 밤, 옥수수를 구우면서 할머니가 주워오시는 잔가지가 쓸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할머니가 눈치 안 보고 잔가지를 잔뜩 주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할아버지 고객님의 모습에서 괜히 정이 느껴졌습니다. 웃는 얼굴이 맑으신 것도 그랬고 부지런히 모으고 다니시는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더 마음을 쓰며 대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친밀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서로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되어 호의적으로 만들어주기에 잘 대해드렸던 거죠. 오실 때 요구르트도 챙겨드리고 낮게 포장 과자도 챙겨놨다가 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쳐 보이는 날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날이 굳거나 춥거나 더우면 힘드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할아버지께 달달한 간식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하셨는지 가끔 피로회복 드링크를 사오셔서 직원들에게 한 병씩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도요. 할아버지 사정 뻔히 아는데 괜히 부담이 되실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내가 매일 신세를 지는데 이 정도는 하게 해줘요 라며 부탁을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손이 민망할까 싶어 웃으며 받았습니다. 괜히 마음 상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한 마음이니 좋게 받기로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지나는 말로 할아버지, 이렇게 부지런히 돈 모아서 뭐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부지런히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줍은 소년처럼 배시시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오면 주려고 그래요. 내가 결혼을 늦게까지 못하다가 늦게 장가를 가서 39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할멈이 그 녀석 고등학교 가는 것만 보고 먼저 갔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랬는데 그 녀석이 여기저기 일을 다니다가 외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고생이지. 아버지가 형편이 좋으면 멀리 안 갔을 텐데 미안해서 이거라도 모아주려고. 한국에 돌아오면 장가도 가야 하니 이래저래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부지런히 모은 돈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래요. 라며 씁쓸한 표정으로 웃으시더라고요. 그 얼굴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 두셔서 라고 말씀드렸죠. 제 말에 다시 한번 웃어 보이시는데 슬퍼 보여 괜한 말을 했다 싶었습니다. 지점을 나가실 때까지 눈이 가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녁에 집에 가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움이 비쳐 보여 안쓰럽더라고요. 아들이 언제 외국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오래도록 가족 없이 지내신 것 같아 보여서요. 어릴 적부터 대가족에 익숙한 저로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면 항상 누군가가 있는 집에서만 살았기에 혼자 지내는 집을 상상도 못했죠. 결혼을 하고도 시어머님과 같이 지냈다 보니 텅 빈 집은 있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지내신다고 하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되어 살아갈 힘이 되어주잖아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멀리 타향살이도 모자라 타국살이를 한다니 힘드실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가 할아버지께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더 잘해드리고 싶어졌죠. 지점에서 나오는 박스들을 일부러 챙겨놨다가 실어드리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기 바쁘셨지만 실은 기색은 아니셨습니다. 빈병, 폐휴지, 고철 등등 지점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오시면 챙겨서 실어드리는 거라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라도 온정을 느끼실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지점 회식하는 날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며 박스를 주우시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함께 정리를 하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풀이 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회식이라 식당에 왔다가 봤어요.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며 주저리 하는데 웃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은행에서 뵐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할아버지께서 웃지도 않고 가셨으니 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행동으로 할아버지께서 불편하셨나 싶고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셔서 마음이 상하셨나 싶어 잠들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행에 안 오시면 어쩌나 싶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시며 은행에 오셨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싶어 할아버지를 살피는데 아무 말씀 없이 다른 날처럼 가셨고요. 며칠을 그렇게 별일 없이 지냈고 할아버지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만 기분이 조금 안 좋으셨나 보다 싶어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별거 아닌 거에 마음 상하시고 노여워진다고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러신 줄 알았죠. 그렇게 며칠을 더 지났는데 할아버지께서 업무를 다 보시고도 안 가시고 주춤거리며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더 하실 말씀이 있나 싶어 여쭈어 보았죠. 그러자 아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데 실은 내가 글을 몰라요. 녀석이 내가 글 모르는 걸 알아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냈는데 이번엔 글씨가 많아. 아는 글자라곤 내 이름이랑 아들 이름뿐인데 이것 좀 읽어줄 수 있을까? 라며 품에서 한참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봉투를 꺼내어 주시더라고요. 번번이 눈이 나빠 안 보인다 하시더니 글을 모르셨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편지 한 통 읽어드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 선뜻 지점 구석으로 갔죠. 다른 고객님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한산한 지점에는 제가 편지를 읽는 소리가 퍼져나갔을 겁니다. 편지는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쓰신 건 아니었습니다. 글 앞머리에 최명석 사원 아버님 보십시오 라고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가족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인가 하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님, 최 사원에게 전해들은 바로 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동안 최 사원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대신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최 사원과 한국에서부터 같이 이곳으로 온 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 글을 읽으실 때는 제발 최 사원이 저의 곁으로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최 사원은 행방불명의 상태입니다. 산사태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통신망 또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아버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최 사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곳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개발도상국이고 저희가 지내는 곳이 오지에 가깝다 보니 한국 정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아 거의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이곳 정부에서도 저희를 안심시키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자국민 구제에도 어려움이 많아 보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음도 지치고요. 약속과는 다르게 현장 인력으로 투입이 되는 것도 불안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 저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사원이 아버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얼른 일을 마치고 아버님을 만나러 갈 거라며 약속했으니 지키겠지요. 최 사원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실종인 상태라 함께 어디엔가 몸을 피하고 있기를 저희도 바라며 찾고 있으니 아버님도 기다려 주십시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도 놀라고 저희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떨리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던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주시며 흐느끼셨고요. 은행 안의 모든 것들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소식이 실종이라니 매일 아들을 위해 예금을 하셨는데요. 아들이 돌아오면 손에 쥐어주고 싶다고 미소 지으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한동안 괴로워하며 흐느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짧은 절규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지셨습니다. 얼른 제가 할아버지를 부축했고
몇몇의 직원들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에 아무 힘을 주지 못하시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들이긴 했지만 두 아이의 부모이기도 했던 저였기에 자식 일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기침이라도 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실종이라니요. 그것도 몇 년을 못 만나고 외국에 나가 있던 아들이. 그동안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보였던 그 어떤 순간보다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만나지도 못해서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한참을 그렇게 할아버지 곁에서 지켜보다가 저와 2명의 직원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장 큰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신 상태라 그냥 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냥 집으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죠. 라며 일어나시다가 휘청하시더니 다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이대로 가시면 쓰러지실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부터 보세요. 그래야 아드님 소식 오면 듣죠. 라며 아이 달래듯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시며 그렇죠. 무사하다고 연락 오겠죠. 그래서요. 집으로 전화가 올까봐.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려고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부들부들 떠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 그럼요. 어딘가에 잘 피해 있었다고 곧 오겠다고 연락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원 가요. 라고 말씀드리고 차로 모셨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가 짐을 챙기고 사정을 말씀드렸죠. 인정 많으신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업무까지 하려면 밤을 새야 할 지경이었죠. 은행은 셔터가 내려가고 진짜 일이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저희 할머니는 79이 되시던 해부터 치매를 앓으셨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힘들어 하셨죠. 잔가지 모으는 일에 집착하셨고요. 그러다 하루는 제게 군밤을 해주신다며 불을 붙이셨는데 만들어 놓은 아궁이에 하신 게 아니라 잔가지 모아놓은 곳에 불을 붙이시더라고요. 놀라서 달려가 껐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엄마가 잔가지 지저분하다고 혼잣말로 하는 걸 들으셨는지 얼른 다 써야 한다며 그러신 거더라고요. 그러고는 놀라서 아이처럼 우셨답니다. 아버지는 놀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리고는 못 일어나셨어요. 깊이 주무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떠나셨거든요. 제게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요. 할머니께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제 첫사랑과 친구들과의 고민들을 모두 이야기했죠. 언제나 현명한 답을 주시던 할머니가 치매라는 병으로 이상해지셨어도 제 이야기는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더 내성적으로 자랐을 겁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그때가 제게는 제일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랬던 할머니가 놀라서 병원에 가셨다가 집으로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할아버지도 그러실까 걱정이 됐죠. 아드님이 어렵게 살아 무사히 돌아오셨을 때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은 제가 좀 더 하면 되니까요. 응급실로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며 진료를 보고 링거를 맞으시는 동안 할아버지 곁에 앉아 눈을 감고 계신 할아버지를 찬찬히 다시 보았습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으로 남아 할아버지의 얼굴 곳곳에 있더군요. 항상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때는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잘 될 거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눈을 감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그만 가보세요. 시간이 늦었는데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린 거 다 맞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한숨 주무세요. 너무 놀라셔서 지켜보자고 하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웃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버렸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 저를 위로하듯 할아버지는 어깨를 치시더니 고마워요, 고마워. 내 잘못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멀리 간 것도 다 내 책임이에요. 라며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요. 할아버지는 소위 날라리셨답니다. 제법 재산이 있는 집 외아들이라 돈도 있으셨대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놀기만 하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셨대요. 내가 지금은 이래봬도 인물도 좋고 목청이 좋아서 다들 가수하라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지. 라고 하시는데 정말 인물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못 느끼다가 그제야 할아버지의 훤칠한 이목구비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정말 젊을 때 한 인물 하셨겠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시더니 계장님은 눈이 맑아 라고 하시더니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가수가 되면 돈도 벌고 유명해지겠더랍니다. 유명한 가수가 돼서 부모님 어깨도 으쓱하게 하고 싶으셨고 돈도 벌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시골 촌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는 우물한 개구리더래요. 어찌나 다들 잘나고 노래도 잘하던지 할아버지의 생각보다 가수는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이리저리 밴드며 악단이며 찾아다니다가 나이가 드셨대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안 되면 틀렸다 싶어 집으로 돌아간 게 35살이셨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고 집안 사정도 전보다 많이 기울어 있더래요. 할아버지가 오며 가며 가져다 쓴 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일은 하기 싫더래요. 그때라도 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으셨대요. 땀 흘려 일하기보다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궁리를 하셨던 거죠. 옆에서 돈만 넣으면 몇 배로 돈을 벌 수 있다며 꼬시는 말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남은 땅을 정리해 부모님 사시는 집만 남겨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럴싸하게 옷 맞춰 입고 사업가랍시고 으쓱거리며 다니셨답니다. 첫 몇 년은 여기저기 투자한답시고 다녀보고 대접도 받고 하면서 결혼도 하셨대요. 집안에서 늦게라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추진한 결혼이라 별로 애정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하셨답니다. 집에도 잘 안 가시고요. 그를 모르다 보니 대신 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우르르 몰려다니셨던 거죠. 그러다 문득 사람들이 할아버지보다 돈을 보고 다가왔다가 돈만 챙긴다고 생각한 건 할아버지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질 때쯤이었답니다.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제야 집안 꼴이 보이더래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태셨고 아내분이 이 집 저 집 다니며 일을 해 돈을 벌어 생활을 하시는 것도 보이고요. 한 번도 생활비라며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으니 아내분이 버셔야 했던 거죠. 게다가 아내분은 임신을 하신 상태였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셨답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드님이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는 39살이었고요.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싶어 머리가 아득해지더랍니다. 남은 재산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뿐이었는데 대대로 살던 집이라 팔지도 못하고요. 있는 재산을 그렇게 다 말아먹고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니 막막하셨대요. 아이는 곧 태어나지, 생활은 해야 하지,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깜깜하더래요.
아내분은 그런 할아버지께 쌈짓돈을 내놓으며 이걸로 아이 낳고 몸 풀 때까지만 버텨봐요. 내가 몸만 풀면 하던 일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기도 해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농사일도 해보고 아내분처럼 이 집 저 집 일을 다니기도 해보셨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 다 말아먹고 이게 뭐냐고 하는 소리가 너무 싫으셨대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정도 지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집을 파셨답니다. 안 된다고 울던 아내분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저희 지역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집을 구하고 나니 돈이 없어 구석구석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다 안 되더래요.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어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이 들 지경이더래요. 속상한 마음에 술도 마셔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이 몸만 축이 나더랍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 아내분이 돌아가시고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 힘드셨답니다. 어찌저찌 밥은 굶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아들과 사시는데 아들이 너무 착했대요. 뭐 하나 사달라고 조르는 법도 없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지내더래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돈도 없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학교 마치고 일을 해서 벌었다며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음식을 사오기도 하더랍니다. 그 덕에 사셨대요. 당장 할 일도 없어 돈 벌기가 힘들어 뭐라도 하려고 하면 안 시켜주더랍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그 말을 직접 하지는 못하셨대요. 아이에게 못난 아비라는 걸 들킬까봐 자백하는 것 같아서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못한 게 항상 마음 끝에 걸려 있었지만 하지는 못하고 후회만 하셨대요. 그러더니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도 가고 건설회사에도 출근을 하면서 돈을 벌어주더랍니다. 받고 싶진 않았지만 사정이 그러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들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아오면서 할아버지는 살림만 하라고 하더랍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 조금 편해졌다 싶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하더랍니다. 만나는 아가씨 없어? 라고 물으셨는데 아들이 웃으면서 없어요. 나는 결혼 안 해. 내가 누굴 책임져요. 나는 지금이 좋아. 라고 하는데 속에서 불이 나더랍니다. 할아버지의 무능함을 아들이 말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대요. 사실 그 화는 할아버지 스스로에게 난 화였지만 아들에게 소리를 치셨답니다. 왜 짐짝 같은 압이 있어서 그러냐? 원망스러워? 돈 좀 벌어다 준다고 너 나 구박하냐? 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는데 자격지심이 있으셨던 것 같대요. 아들은 그렇게 소리치는 할아버지께 아무 말도 않더니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와서는 아버지, 나 외국 가. 가면 월급도 더 얹어준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장가도 갈게. 아버지 짐짝 아니야.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른 거잖아. 어머니가 그러더라. 아버지는 그냥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다녀와서 내가 손주 보여줄게. 라더니 그 길로 외국으로 간 거랍니다. 그때라도 미안했다. 너무 고맙다. 아비가 못나서 고생시켜 항상 죄스럽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랍니다. 돌아오면 꼭 그 말을 해야지 하면서 빈손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폐지와 고물을 주워다 파셨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요. 매일 하는 예금은 아들에게 쓰는 편지 같은 거였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를 모르시니 그렇게라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전화 상태도 좋지 않아 자주 전화는 못하는데 글을 못 읽으시는 할아버지를 위해 편지를 안 쓰고 그림을 보내더랍니다. 자는 얼굴, 밥 먹는 얼굴, 웃는 얼굴 해서요. 그때도 엄청 후회하셨대요. 학교도 안 다니고 여기저기 놀기만 하던 자신을요.
부모님도 못 이기고 언젠가는 하겠지 하셨는데 글을 모르는 건 모르셨대요. 진득히 앉아서 들여다보며 배워야 하는데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잡으러 쫓아다니시면서도 어련히 그 정도는 알겠거니 하셨대요. 제 생각엔 학습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쪽으로 무지했잖아요. 멀쩡히 말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니 똑같다고 생각하셨겠지만 학습이 안 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거에 지식도 없다 보니 넘어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들보다 모자란 거 끄집어내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들이 외국에 나가 연락이 안 되는데 편지도 못 읽고 그림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전화도 잘 안 되고요. 그래도 그림이라도 오면 좋으셨대요. 무사히 잘 지낸다는 뜻인 걸 아시니까요. 가끔 통화로 일이 고되긴 하다고 하더래요. 계약할 때는 현장에는 안 나가도 된다더니 막상 와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나가야 해. 큰 회사라 믿고 온 건데 큰 회사에서 용역받은 회사더라고요. 다들 취업 사기라고 하는데 월급은 제때 주니까 참아야지 라며 웃더랍니다. 마지막 편지에도 웃는 얼굴이 제일 많았대요. 전화는 한 달 정도 못했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 비가 오면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아 전화가 더 안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는데 편지가 글로 잔뜩 쓰여 있는 게 이상하시더래요. 아들이라면 이렇게 편지를 보낼 일이 없고 군데군데 아들 이름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품고 며칠을 다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링거는 다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께서 집으로 가도 되겠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면서 들여다본 집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은행 앞에 있는 리어카는 내일 가지러 가시라고 당부를 하고 은행으로 향했죠. 제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고 나왔으니 해야 해서요. 직원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들어서는데 다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보니 저희가 계장님 업무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대사관에 알아보고 할아버지 아드님 일하시는 회사에도 연락해봤는데요. 라며 말을 하더군요. 며칠 사이 할아버지 아드님은 발견이 되었답니다. 시신으로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있고요. 장례 준비는 회사에서 시신 인구를 해와 치를 예정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가족에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요. 입을 떼는 것도 어려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직원들도 고민 중이었대요. 그래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다고요. 직원들도 충격을 받아 다들 멍한 상태였습니다. 점장님은 저희를 다독이시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지점 최다 방문 고객이신데 혼자 큰일을 치르게 할 수는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돕자고. 그나저나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가서 전해야 할지 회사에서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고민이었고요. 그랬는데 한 직원이 그래도 제일 먼저 아셔야 하는 분이 할아버지이신데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기다리면서 더 힘들어지실 텐데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모두 동의를 하고 저와 점장님이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점장님께서 할아버지께 아드님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차분하지만 또박또박 전해지는 말들이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잔인하지 않게 전할 방법은 없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느낌이 오셨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점장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흐느끼시더군요. 민서가 이놈아 라며 바닥을 치면서 우시는 할아버지를 바라만 봤습니다. 차마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점장님은 그날 할아버지와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여서요.
장례를 치르는 날까지는 누군가 있어야겠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은 그날부터 순서를 정해 할아버지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마련한 합동 장례식장이 열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고 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측의 합의 종용에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때도 할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눈물만 흘리셨대요. 저희 직원들이 할아버지께 보상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일처리를 했습니다. 저도 역할만큼 했고요. 시신이 돌아왔고 사고가 난 지 3달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할아버지 곁에서 아드님 장례를 도우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은행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돌아가며 고생이라고 할아버지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은행 최고 VIP이신데 당연히 저희가 할아버지 도와야죠. 저희는 나눠서 일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2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리어카를 이끌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은행에 오셔서 매일 돈을 입금하셨습니다. 전처럼 웃지는 않으셨고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모두가 웃으며 전처럼 대했지만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간식을 챙겨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면서 살피기만 했죠. 할아버지는 매번 아유, 아니래도 돼요. 나 밥이랑 반찬이랑 다 잘해. 청소도 잘해. 나는 살아서 또 먹고 살겠다고 다 해.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라며 웃어 보이셨지만 전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느낌에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안 살필 수가 없더라고요. 몰랐으면 모를까 다 알아버려서요. 다른 직원들도 그랬는지 명절이면 명절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가보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피로회복제를 가지고 오셔서 주시더니 어쩌다 무슨 복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해줄 게 없네. 날 더우니까 이거라도 마셔요. 라며 하시고는 입금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직원들은 보상금 나온 걸로 좀 편하게 지내시지 계속 고생스럽게 저러실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지 알겠더군요. 아들이 남긴 돈을 차마 쓰지 못하시는 거였겠죠. 아들에게 미안해서요. 본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 나는 일평생을 주변 사람들 고생만 시켜요. 부모님 고생시키고 저도 고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내가 죄가 많아요.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랬던 할아버지께서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보상금을 쓴다는 건 아들 살을 깎아먹는 것 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돈을 안 쓰실 거라고요. 저는 어느새 점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만두고 떠나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마음의 갈등을 했죠. 할아버지가 점장님, 은행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나같이 글자 모르는 사람도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저기 노인들 봐요. 다들 자식들한테도 못 물어보는 거 여기서 물어보잖아. 귀한 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 자리가 은행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실 때까지 매일 오셨습니다. 종종 피로회복제를 나누어 주시며 웃으며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진 통장을 모두 가지고 오셔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기부라는 걸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처럼 어려운 아이들한테 라고 하시더군요. 웃고 계셨지만 울먹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기부단체를 알려드리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줘요. 그럴 수 있다며? 라고 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최민석의 이름으로 기부했죠.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가끔 찾아뵈면 웃으면서 맞아주시긴 했지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병원에도 모셔가려고 했지만 안 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한테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보니 정갈하게 장례비 통장과 제 번호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누가 써준 건지 장례비라고 적힌 글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에는 그만둔 직원들도 함께 해주어 허전하진 않았습니다. 다들 얻어마신 피로회복제 값은 해야죠 라며 흔쾌히 자리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제게는 모든 고객님들이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년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사회라는 숲은 그런 작은 인연들이 얽히고 우거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임 이후 노인분들 한글학습 봉사와 금융, 의료시설 다니실 때 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숲이 더 우거지게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라는 사회의 숲에 좋은 인연이 되어보시길 권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덜 힘든 인생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